저는 하락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으로 완전 간 건 아니고 진입 정도인 거죠? 진입이죠. 네, 진입. 하락 뭐 중간 절정으로 갔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진입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한 6개월 있으면 끝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 3년 정도, 적어도 2, 3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굉장히 하락할 것 같지만 사실 또 하반기 뭐 내년 돼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럼요.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합할 수도 있는데 그럼요. 대표님께서 이제 올해 4월에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라는 책에 보면 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과 보합 요인을 이제 몇 가지 나눠서 적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책을 적을 때와 또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니까 점검을 하면 네. 그때 상승 요인으로 얘기하신 거는 이제 입주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세는 그래도 오를 것이다. 네. 세 번째가 유동성의 힘은 여전하다인데 지금 생각이 바뀐 것과 똑같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서울 기준에서는 입주 물량은 서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5년이 지나도 입주 물량 부족합니다. 단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오는 한 2017년, 16년 그 이후에는 서울 주변 지역들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서울도 소폭 영향은 받겠죠. 2026년 말씀하신 거죠? 2026년, 2027년 정도 돼야 입주 물량 나오지 아까 않을까 2016년 얘기하신 것 같아서. 착각입니다. 2026년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입주 물량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직 본 청약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사전 청약하고 있고요. 본 청약이 2024년, 2025년 정도 되면 한 2, 3년 걸리니까요. 공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따지면 2027년, 8년 정도 입주 물량이 나오니까 서울은 그때 정도 되면 입주 물량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만약에 서울이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고요. 인천이나 대구처럼 입주 물량이 많으면 서울이 이렇게 버티지 못하죠. 지금 분위기에서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입주 물량 힘 때문에 서울은 당분간은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 생각이 바뀌셨죠? 네. 전세는 본의 아니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데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졌느냐? 떨어졌나요? 떨어진 건 아닌데.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지. 일부 착각하거나 정부에서도 전세 시장 안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세 시장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고요. 오르는데 생각보다 덜 오른다는 거지 이게 전세 가격이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르긴 올라요. 지금 또 가보면 2년 전보다 전세 가격 오른 단지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릅니다. 오르는데 대란이 아니다. 난리가 난 게 아니다라는 거지. 전세 가격은 오르긴 오른다. 그렇죠. 상승세가 둔화되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는 거지. 오르긴 오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그래도 오르는 단지들이 있고요. 월세로 전환해서 그렇지 통계로 따져서 그렇지 실제로 오른 단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유동성의 힘은 여전하다. 좀 있죠. 유동성이 지금 없어진 거 아니죠. 올해만 토지 보상비가 60조 정도 나오니까요. 여전히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뭐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당장 유동성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유동성이 있더라도 이 유동성의 힘 때문에 힘이 저는 이 분위기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두려움, 공포감,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눌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있는 분들도요. 굳이 지금 투자를 해야 돼? 왜? 지금 예금금리가 몇 프로? 예금금리. 요즘 몇 프로 나와요? 2%? 3%? 예금금리가요. 1금융권 있잖아요. 2%? 3%가 넘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가보면은요. 3% 기본이 3% 넘고요. 좀 잘하면 3.5%까지 나오더라고요. 1금융권이 3.5% 나오면 다른 데 가면 더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상가 수익형 부동산 서울 기준에서 임대 수익률이 3% 정도 나오거든요. 3% 정도. 은행 예금 금리가 더 높아요. 보통 임대 수익률보다 2배 정도, 그러니까 예금 금리보다 2배 정도 임대 수익률이 나와줘야 세금 내고 임차인 관리하고 해볼 만한데 예금 금리가 더 높으면 굳이 예금 넣고 일단 불확실성 제거될 때 그때 고민해보자. 은행에 넣어두면 상가 투자하는 것보다 돈이 더 나오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편하지. 돈만 맡겨. 대접받고 VIP 코너 가가지고 대접받고 상가 투자하는데 그렇게 대접 못 받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이 지금 예금 1금융권으로 금융시장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어요. 있는데 부동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금융시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하락 요인에는 첫 번째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게 그리고 사실이고요. 기준금리 인상을 주목하라. 이것도 사실이 되겠죠. 네네. 세 번째 대출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네 번째 영끌의 후유증. 여기서 뭐 바뀌거나 좀 강조할 게 있을까요? 대부분 다 맞긴 해요.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오버슈팅 된 거 사실이고요. 저는
코로나 기간 있죠. 2020년, 2021년 한 2년 정도는 오버슈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고요. 기준금리 인상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제가 주목한 것보다 더 올라가지고 저도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고요. 대출 규제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정부 지금 대책 발표를 보면 뭐 LTV 풀린다 막 얘기 나오는데요. 분명한 시그널은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 대출 LTV를 늘려주는 거지 DSR 오히려 강화됐죠. 7월 달에 2억에서 1억 초과에 대해서 더 강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연끌의 후유증 이제 나오겠죠. 저는 이게 4번 연끌의 후유증이 가장 걱정이 되고요. 사실 이분들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저는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 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우리 기성세대들의 그런 문제지 이게 저는 연끌하신 분들의 잘못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2030 세대분들이 이번 시대 때는 많이 샀잖아요. 많이 샀죠. 연끌을. 원래 주택구매 연령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40에서 한 69세 정도가 주택구매 연령인데 2030들이 주택구매 연령이 아니더라도 뒤늦게 샀다는 얘기는 왜 샀을까?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친구 중에서도 뭐 하나 샀는 친구가 뭐 매덕 올랐다, 시세 차익 얻었다, 부모님이 증여해준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 지금 뭐하고 살았지?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약간 시대가 등을 떠민 것 같은데. 떠밀었죠. 등에 떠밀렸고요. 이게 능력이 되거나 자금 여력이 되신 분들 중에 안 사신 분이 이상할 정도의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등 떠밀렸고요. 이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그런 고정금리로 뭐 갈아타게 해준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신 분들 중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줘서 이게 좀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고요. 그렇죠. 2030들이 잘 버텨줘야 5년 후, 10년 후에 다시 상승장이 오더라도 이분들이 그때는 주택구매 연령이 되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저는 우리나라 다음 또 기약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10년 후에 이분들이 한번 부동산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한번 무너져 버리면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나중에 좋은 상승장이 왔을 때 이제 이분들이 주축이 됐을 때 여전히 힘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든 경제의 상승을 이끌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보완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다. 하락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의 심리 밸런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부동산 정책 대통령이 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요.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되면 규제를 무조건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아직까지는 언더슈팅 되지 않았어요. 그냥 오버슈팅이 아니고요. 이제 정상 범위 내로 통계를 보면 뭐 이 정도 정상 범위예요. 그 정부가 바라볼 때에는 뭐 급격하게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걸 하락으로 보기에는 아직 통계가 하락까지는 아니거든요. 규제를 풀어줘야 될 하락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세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규제는 풀리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규제 정책은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하락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금같이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외적인 요건이 있을 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미국 파월 이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서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위축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래 서서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너무 빨리, 금리도 빨리 오르고요. 빨리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좀 극복을 한다면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락하는데도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외곽부터 빠지죠. 외곽부터 빠져서 외곽이 한 3년에서 5년, 서울은 2, 3년 정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에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워낙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서울 기준에서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한 30% 정도 보고 있거든요. 30% 정도 보고 있으니까 올해 10% 빠졌으면 이제 20%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2배, 2.5배, 많게는 3배 정도 올랐으니까 뭐 30% 정도 조정될 수가 있죠. 우리 마라톤으로 따지면 달리다 보면 숨 차면은 좀 페이스 조절할 수도 있고요. 좀 걸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끝났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심리 밸런스는요? 심리 밸런스 지금 완전히 붕괴됐죠.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3번이에요. 그렇죠. 밸런스가 적당히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불확실성,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과거보다도 더 극단적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 올라? 내려? 오르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안 사.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극단적입니다.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우상향해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도 인플레이션 이렇게 심각하죠. 이렇게 심각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이 시기가 잘 지나고 5년, 10년 후가 되면 이 화폐 가치 떨어진 게 저는 결국에는 실물 자산에 반영이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렇게 심하다면 나중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올라, 내려, OX 퀴즈 하듯이 가기 때문에 안 오를 것 같으면 안 사. 심지어 그런 분들 많죠. 최근에도.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선생님 안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르면 하나 있는 집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진짜 위험하고요. 진짜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다주택자라면 뭐 주택수를 좀 줄이든지 이런 리스크가 필요하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팔아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막 늘어날 것 같나요? 3% 이자 받아가지고 막 불어날 것 같나요? 신기하게도 돈 가지고 있으면은요, 나갈 일이 더 많이 생기고요. 신기해요. 나갈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제가 팁을 드리면 전제 조건이요. 목표를 정하세요. 절대 못 삽니다. 떨어질 때는 절대 못 사요. 지금 또 두렵죠? 지금 10%도 안 떨어졌는데도 굉장히 두렵잖아요. 20%, 30% 떨어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가겠죠. 진짜 안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사람이 약간 이거죠. 30% 떨어지는 분위기에 미친놈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바닥 찍고 반등도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고 확실한 반등을 확인할 때까지 바닥 치고 2, 3년 후에 들어가는 게 메커니즘이고 정상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적어도 5년에서 8년은 집을 못 살 수도 있는데 그럼 5년에서 8년을 지켜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타이밍을 계산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간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1주택 있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셔라.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보합 요인을 우리가 다 점검했을 때 대표님이 이제 하락을 예측하고 계시는 하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하나만 짚고 가면 지금 현재는 하락인 건가요? 보합인 건가요? 저는 하락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으로 완전 간 건 아니고 진입 정도인 거죠? 진입이죠. 네, 진입. 하락 중간 절정으로 갔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진입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한 6개월 있으면 끝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 3년 정도. 적어도 2, 3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준비. 우리가 모르고 맞으면 아프잖아요. 알고 준비하자고요. 2, 3년 동안 금리 오를 수 있다. 대출이자 오를 수 있다.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표님에게는 이 하락이 이제 국도를 탄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탄. 그렇죠. 중간에 잘 빠져나오기 쉽지 않잖아.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빠져나가는 톨게이트가 나오잖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없는 고속도로 있나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설사 지금 여기 못 빠져나가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달리다 보면 빠져나오는 길이 나오고요. 국도도 나오고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습니다. 자,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했으면 5대 강력시, 부산, 대구, 강주, 울산, 대전만 좀 한번 점검하고 간다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죠.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일단 대구부터 말씀드리면 대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구 굉장히 어려운데 대구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올해만 많느냐? 몇 년간 계속 많기 때문에 대구는 당분간은 좀 약세, 침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대전도 좀 약세로 진입이 됐습니다. 대전도 하락이고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통계를 보면 대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작년이죠. 2021년 정도에 외지 투자 수요들은 좀 많이 빠져나갔고요. 현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뒷받침을 해준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 분위기는 비규제 지역들, 안 올랐던 저평가 지역들, 뭐 강릉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좀 하락으로 진입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 규제 지역이 풀렸죠. 부산이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규제 지역이 풀렸습니다. 규제 지역이 풀렸는데 재밌는 게
풀리니까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반등을 치는 지역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반등을 치는 분위기인데 저는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서울만 오르나요? 다 오르잖아요. 다 오르고 대출이자 부담이 다 늘어나고 그러면 서울이 오를 때 부산이 안 올랐느냐? 이번에는 똑같이 올랐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이 먼저 올랐고요. 부산은 2009년도 이때 뒤늦게 올랐기 때문에 편차가 존재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오를 때 같이 올랐기 때문에 부산도 뭐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보합 정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지금 또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공급 물량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뭐 광주가 지금 공급 물량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같은 뭐 그런 하락장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요 또 조정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들어가는 것은 반대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뭐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이제 남쪽이잖아요. 울산은 남쪽이 좀 강남 같은 뭐 남구, 뭐 옥동 이런 데가 이제 강남 대치동 같은 지역이고요. 북쪽이 이제 좀 직장인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저희 형이 이제 울산에 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희 형은 전혀 투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만 합니다. 의사인데 일만 하고요. 저희 형수가 관심이 많아서 한 번씩 저는 전화하면 울산 모니터링을 합니다. 가족한테서 확인하는데 울산 분위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몇 년 전에 좀 많이 오르다가 작년 상반기인가요? 좀 많이 오르다가 요즘은 좀 조용해요. 그냥 매수자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 하락은 아닌데 그렇게 좋은 막 대세 상승, 막 뜨겁게 집값이 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울산 같은 경우는 경제가 그래도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잘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구.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물량이라도 없으면 괜찮은데요. 일단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 또 상기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 되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대구에 계신 분이 네. 지금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이게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하락이 굉장히 서울보다 더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표님은 평소에 원래 무주택자는 뭐 그래도 집을 사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대구에 있는 분이라면 뭔가 그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을 또 이렇게 하시네요. 아, 진짜 곤란한데요. 아, 대구에 계시는데 무주택자인데 네.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사도 되느냐. 진짜 고민되고요. 근데 원칙은 우리가 잘 모르고 어려울 때는 이제 원칙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저는 분명한 입장이고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대출은 절대 많이 받을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내 작은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해도 좋은데요. 상황을 좀 보세요. 저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일단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우리 입주 물량을 금리는 예측할 수 없죠. 미국이 얼마나 오를지. 우리가 대략적인 예측은 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데 입주 물량은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은요. 2, 3년 전에 분양 물량이잖아요. 네. 입주 물량은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부동산 포털이나 여러 가지 보면 2025년, 2026년까지 입주 물량이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적어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 물량을 보고요. 내가 원하는 지역별로도 다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올해 입주 물량이 많고 내년, 후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것 같아라고 하면 저는 올해 내 집 마련해도 좋은데 보니까 한 3년은 많네? 하면 지금 금리도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3년 동안 공급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물량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뭐 당장 올해 안 사도 내년이나 후내년에 상황을 보고 사도 저는 늦지 않다. 입주 물량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분들은 입주 물량 판단을 하고 들어가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입주 물량 체크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은데 적어도 입주 물량은 좀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